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그렇게 여유 있게 우리 이거를 강의를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달걀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그래서 늘 계란을 하루에 하나 내지 2개씩을 빠지지 않고 먹는데 제가 좀 분위기를 바꾸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유는 우리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어릴 때 할아버지 밥상을 꼭 따로 들고 들어가시래. 이렇게. 그러면 하얀 밥살 제일 위에 싹 복판에 싹 파가지고는 계란을 탁 집어넣고는 이렇게 갖고 할아버지 밥상에 들고 가는데 그 계란이 얼마나 먹고 싶은데 내 차례는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꼭 내가 아파서 밥만 먹고 누워있을 때는 엄마가 이제 계란죽을 끓여갖고 온다든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 계란이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먹고 싶었던 거 하나라. 지금은 그 소원을 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첫마디에 내가 이 계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백순 박사님을 약 23년 전에 제가 킹스박 대학교에서 서로 강사로 있을 때 뵙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로 우리 백순 박사님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다재다능하실까? 정말 다재다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법대에 나오시고 고려대학교에 조금 이따 제가 그 순서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다재다능하신 거야.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저렇게 두뇌가 명석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지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보니까 백순 박사님께서 아버님께서 50살에 우리 백순 박사님을 낳으셨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상식으로는 젊을 때 애를 낳아야 애가 머리가 똑똑해진대. 나이가 들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한 조건에서도 굉장히 명석하시고 정말 다재다능하시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내 생각에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맞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얘기한 걸 기억하고 있어요. 임신했을 때 계란만 드셨대. 계란만. 그 지하실에서 어디서 그냥 숨어서 나무 못 먹고 본인만 계란이 그렇게 먹고 싶어서 계란만 열심히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계란 안에는 또 잘못하면 영양 강의가 나올 테니까 하여튼 뇌신경 발달 애기들 호르몬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두뇌 조직에 아주 영양가가 많거든. 비타민 C만 없고 모든 영양소가 다 있는데 아마 그 덕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백순 박사님이 50에 아버님이 50대 어머니께서 임신해서 낳으셔가지고 그렇죠. 11살에 아버님이 이북으로 같이 가셨나요? 그렇죠. 11살에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백순 박사님을 제가 어느 정도로 다재다능한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옆길로 안 빠지기 위해서 또 제가 읽을게요. 서울대 법대 졸업법대 학사고 고려대학 경제학 석사시고 오하이오 대학교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 후 연방노동부 선임경제학자로 1986년 이래 28년간 근무하셨어요. 그리고 나 또한 사이드로 교수님, 또 평론가, 언론지의 칼럼니스트, 또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장로님으로서 또 각 단체 회장, 또 서울대학교 동창회 회장 등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시인으로서 지금 더 각광을 받고 있죠. 시인으로서 부친이 28 독립선언 후 도쿄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을 때 지은 한시 71편을 모아서 엮은 1919년 1919년 28 독립선언을 이끈 오늘 말씀하실 거예요. 이끈 동유록. 동유록이란 뜻 아세요? 아시는 분, 동유록 아시는 분은 조금 있다가 우리 백순 박사님이 이 책을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동유록을 제가 백순 박사님한테 말씀드려갖고 이거는 드릴 테니까 이걸 나중에 쌀 받아갖고 가서
하세요. 동유럽의 뜻 아시는 분? 뜨거운 침묵이 있는 걸 보니까 잘 대답을 못 하시네. 그러면 잊어먹었어요. 네? 잊어먹었다고요. 옛날에 알았는데. 지금은 그거는 상관없이 no excuse. 지금 당장 중요한 거니까. 동유럽은 동경 감옥에서 쓴 노래라는 뜻 맞죠? 뜻으로 봄은 왜 이리 더디 오는가 그러한 뜻을 내포한 건데 이 동경 감옥에서 쓴 노래라는 뜻 이 책을 이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봄은 왜 이리 더디 오는가 그리고 1989년 신앙 시집 그래도 주님 사랑 넘치면 하는 것을 또 출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인으로서 더 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근데 특히 정말 박수를 보낼 것은 우리 백순 박사님이 1968년에 미국에 유학 오신 후에 약 54년 그쵸? 54년을 넘도록 2월 8일 28 운동의 기념 기도회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참 훌륭하시죠? 이 자체는.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어쨌든 우리 내가 그러게 우리 기념회 하는데 지금 오늘 내가 만남 잊지 못할 사람 7번째 시리즈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신 근촌 백간수 선생님의 28 독립운동 조명이 제 생각으로는 더욱 실감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제가 이것을 사실은 질문을 해서 책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앞에 거를 간단한 거를 물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 3.1 운동을 전후에 발표된 독립선언서가 세 독립선언서가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이 독립선언서가 첫째는 1918년 11월에 만주 러시아령에서 발표한 무오 독립선언서. 이 무오 독립선언서는 1918년 무오년에 중국 간림에서 했다 해서 무오 독립선언서라 하고, 둘째는 지금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될 28 독립선언서. 약 100년도 넘는 전에 젊은 우리 한국 동경 유학생이 일본에서 했다고 해서 이제 이 28 독립선언서는 젊은 유학생들의 행위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한 독립선언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 백순 박사님께서 아마 정말 실감 있게 또 말씀도 잘 하셔요. 얼마나 이 친근감 있게 말씀도 또 잘 하시기 때문에 나오셔서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백순 박사님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자. 몇 분 동안 하십니까? 몇 분? 30분? 자기가 30분, 33분.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오니까 그 옛날에 뵀던 분들을 좀 만난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저는 백순이고, 제 나이가 금년에 84세. 그래서 조금 말할 때 좀 떠들어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침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할 텐데 하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한 5일 있으면 한 8월 15일이거든요. 8월 15일 하면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광복절.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독립된 그런 나라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건국이래요. 풀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광복은 78년 전이고 건국일은 75년 전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러니까는 8월 15일이 단순히 광복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헌법이 제정되고 경실 국회의원이 이제 재헌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해가지고 8월 15일,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식으로 건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었고
뭐 미국 시민이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오늘 그 내가 만난 잊어지지 않는 사람의 이제 아버님을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뒤에서 어느 정도 애썼던 그런 분이라는 걸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촌 백관수가 이제 저희 아버님인데, 아버님이 건국과 광복을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했는지 뭐 조그만 거지만은 그런 거를 참 중심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우리 사회 보신 분이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제 84세인데 제가 태어난 거는 1939년. 여러분들 신둥이란 말 아세요? 신둥이. 신둥이란 뭐냐면 50이 됐을 때 아기를 태어나면 그것이 신둥이에요. 그러니까 50살에 태어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1939년에 태어났는데 그때가 저희 아버님 생신이 나이가 50이었었다고요. 그러니까 늦게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신둥이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태어났지만 그때는 뭐 아버지를 못 뵙겠죠. 기억이 안 나겠죠. 그리고 다음에 아버님이 이제 일정 시대를 지내고 대한민국 건국 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그리고 납북당하셨는데 1961년 봄쯤,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봄쯤에 북한의 평안북도 선천이라는 곳에서 폐결핵으로 돌아가신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생신이 태어난 게 1889년, 그러니까 구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게 1961년 봄쯤 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한 72세 정도 그런 나이로 돌아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확한 돌아가신 날짜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여러분 아시죠? 김태호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이태호라고 하는 북한의 노동당 당원이 1990년대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노동당 북한에서 일하면서 뭐냐면 납북 인사들을 관리를 했대요. 그 넘어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 압록강변의 겨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나온 얘기가 이제 아버님이 1961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다 하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아버님은 이제 1889년 태어나셔가지고 196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72세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아버님을 만난 거는 사실은 잘 모르죠. 태어날 때는 이제 뭐 태어났지만은 알 기억이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신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님을 마지막 헤어진 게 언제냐면 1950년 6.25 전쟁 때 우리가 이제 6월 25일 날 북한이 쳐들어온 다음에 원남동이라고 하는 종로구 원남동에 살았는데, 그때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저 누님하고 아버님과 네 분이 시흥이라는 거, 시흥이 이제 강남에 지금에 거기로 피신을 갔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1950년 6월 20일 이틀 있다가 서울이 함락됐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님이 내가 잠깐 다녀야 되겠다,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잠깐 헤어진 것이 그게 마지막이에요. 제가 보니까 11살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버님을 뵌 것이 태어나가지고 신등으로 태어나가지고 11살 때 헤어진 거, 그것이 이제 아버님과의 만남의 전부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11년 동안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1년 동안 아버님과 같이 뵀는데 그때 내가 아버님의 굉장히 인상적인 만남, 아버님이 인상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제가 따져보니까 4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군데 4번째 만남, 그리고 4번째 만남의 잊어지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만남은 1940년 정확한 날짜가 나오는데, 이걸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1945년 12월 18일
네, 제가 이제 그 6살 때인데 안방, 온남동이 저희 집에 온남동이거든요. 온남동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배낭 안에 큰 폭탄 소리가 나더라고요. 꽝 터지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는 아버님이 먼지를 털면서 안방으로 들어오시면서 뭐냐면 이 나쁜 놈들 큰 소리 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1945년 해방된 지 몇 개월 지난 12월 18일이 얼마 안 됐죠. 그때 공산당원들이 저희 그 집 온남동 집 수류탄을 던진 거예요. 근데 그 수류탄이 이상하게 그 저기 포도농굴이 있었는데 거기에 걸려가지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그냥 바깥에 떨어지면서 크게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마 그 저희 아버님이 김병로 씨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초대 저기 대법원장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희 아버님의 그 명치대 선배시라고요. 같이 그 사람방에서 얘기하다가 터지기 때문에 이제 다치진 않고 안방으로 이제 먼지 들고 들어오면서 소리 질린 거예요. 이 나쁜 놈들. 그런 소리인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버님이 보통 굉장히 잘 미소를 지으시면서 순하신 분인데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걸 보면서 아버님의 그 새로운 면을 본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그러니까 어떤 나쁜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벌운동을 하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6살 때 이제 제가 그 조금 전에 이 벌운동에 대한 얘기를 잠깐 아버지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상하면서 이 벌운동에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3.1운동 바로 한 달 전에 이 벌운동이 이제 학생들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류 세계 역사, 저항의 독립운동의 역사 가운데 적국의 수도에서 독립운동을 한 그 역사가 없다고요. 찾아봐도 없어요. 미국의 혁명이라든지 불란서 혁명이라든지 모든 그 다른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의 그 독립운동 역사를 보더라도 그 적국의 수도에서 한거래 해가지고 독립운동하는 역사는 없어요. 이 벌운동이 유일하다고요.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독립운동을 쓴 그 책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 인류 역사의 독립운동 가운데 적국의 수도에서 직접 일어나는 것은 없다 이거죠. 불란서 혁명도 그렇고 미국 혁명도 그렇고 다 혁명이 있겠지만 수도에 가져온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벌운동의 역사의 특징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제가 조금 이 벌운동의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YMCA에서 2월 8일 날 1919년 2월 8일 날 YMCA에서 이제 그 학생회를 한다면서 하다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독립선언을 낭독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쟁취할 세계 망대 앞에 독립을 기필코 이루기를 선언하노라. 그 다음에 이제 결의문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단원은 일본 의회 및 정부의 조선민족 대회를 소집하여 대회의 결의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부여하기를 요구함. 그 다음에 결의문 또 앞항의 요구가 실패할 때에는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히 혈전을 선언하노라. 요거 이제 제가 조금 여러분들 인식을 주기 위해서 3.1운동 독립선언의 결의문을 하나 낭독해 드릴게요. 일체의 행동은 3.1운동 결의문이에요.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오인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정대하게 하라. 검일 오인의 차관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남북 민족주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이 얘기 뭐냐면 3.2운동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었었지만은 인도적인 민족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28운동은 투쟁적인 혈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투쟁적인 그러한 그 혁명가의 민족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점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독립선언서 28운 독립선언서는 추론 이광 선생이 초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판에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한건 저기 결론을 맺으신 건데 그 결론을 마지막 쓴 것에 아까 말씀드린 그 투쟁적인 요소가 들어간 거는 아버님 모습이 아니었는가. 제가 직접 물어보지 않아서 이 대답을 못지만은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버님의 그 제 모습, 만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투쟁적 혁명가 정신이 있지 않았는가. 그걸 제가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게 제가 아버지를 만났던 첫 번째 만남의 하나의 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만남은 제가 한 8살쯤, 그러니까 1949년 8살쯤 됐을 때 얘기인 것 같은데, 저희 형님이, 저보다 10살 위였었는데 형님이 학년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 좌익과 우익의 학생들의 그 투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그때 그 우익의 대표로 이제 저희 그 형님이 이제 그 싸우고 그랬는데, 하루 저녁은 저희 형님이 술을 좋아하셨다고요. 술이 만취돼서 집에 와서 이제 하니까는 아버님이 저 형님을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시면서 훈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버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아버님이 젊었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 얘기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자기가 언론인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그 동아일보 사장을 하시면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시면서 했던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28운동 끝난 다음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서울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 한국의 그 옛날 못 사는 그런 걸 보시면서 하나의 근대화된 모습의 그 운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잠깐 그 말씀드리면은 아버님이 그 하신 내용을 보면은 조선청년연합회 회의에 이제 참가하시고 조선물산장려회 같은데 이제 장려하시고, 그 다음에 태평양에서 태평양 회의 조선 대표로 3번이나 참석하시고, 조선일보 편집인 및 영어국장 하시고, 홍문사 동방평론 같은 거를 이제 내시고 출간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1937년에 동아일보 사장을 하셨다고요. 여기서 제가 좀 이제 곁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936년에 한국에 커다란 사건이 났죠. 여러분 아시지만은 송규정의 그 베를린 올림픽 사건인데, 거기 이제 일장기에 있는 걸 보고 이제 동아일보에서 사진을 내면서 그걸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장기 말살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게 1936년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동아일보 사장이 누구냐, 송준우 씨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고아 송준우 씨인데, 그분이 그 일장기 말살 사건 때문에 총독으로부터 압력을 받으니까 그만 내려놓으셨다고요. 근데 거의 동아일보가 닫을 때 다시 사장을 세워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3년 동안 이러셨는데, 그때 제가 태어났죠. 동아일보 사장 하실 때 태어났는데, 그때 아버님이 이제 그 동아일보 사장을 잘 하시고 있는데, 조선 총독부에서 뭐냐면, 이 한국의 신문들이 너무나 그 날친다, 너무나 그 활동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른 신문들 자신 폐간하기를 원한 거예요. 자진해서 그만둬라, 폐간해라.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이제 신문지 같은 것도 구하기 힘드니까 폐간하라 해가지고 자진 폐간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거기에 절대적으로 항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아일보사의 그 폐지 사건, 그러니까 파지 이제 그 동아일보 인쇄 신문 찍고 난 다음에 남은 거를 잘못 선회했다는 걸 찍어가지고 감옥에 가두신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이제 폐간을 안 했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뭐냐면은 아버님은 그 발간인으로 폐간은 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그 일본 정부에서 이제 일본 총독부에서 그 임시 총회를 열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신 발간인을 만들어가지고 폐간한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님이 그 마지막 그 회의를 하면서 그 저기 동아일보 직원들 모아놓고 하신 얘기가 제가 이제 좀 그 아버님의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간단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폐간당하면서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에 남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중구생합시다. 죽음 속에서 생을 구합시다. 그리고 또다시 만날 날이 있기를 믿습니다. 간단한 말씀이라고. 근데 이 말씀이 얼마 전에 동아일보사에서 동아일보 역사가 나온 책인데 거기에서 이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러한 그 자진 폐간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 가짜 폐간을 당하는 그러한 그 동아일보 사를 위해서 그 지켰던 그러한 그 충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고 나서 그 아버님이 이제 쓴 그 시가 있는데 한실 하나 읽어드릴게요. 위 우러러 부끄럽지 않으며 밑 굽어 보아도 부끄럽지 않으며 굽어 보든 우러러 보든 부끄러움 없으니 무슨 뉘우칠 일 있으리요. 커다란 오름으로 적을 꾸짖었으며 사람의 도리를 따랐습니다. 도의가 이미 분명하거늘 무슨 잘못 있으리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버님의 이제 8살 때 그 훈계하시는 모습 가운데 눈물 흘리시면서 자기의 그 마음을 얘기할 가운데 느꼈던 것이 뭐냐면 아버님은 굉장히 선비 같은 또한 충격 있는 그러한 선봉자, 근대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계몽가가 아닌가,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에도 제가 8살이니까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죠. 그때도 아마 좀 아버님은 좀 독특한 그러한 그 선비 같은 충절이 있고 동시에 한국이 이제 근대화되기 위해서 특히 언론을 중시했던, 언론이 중요한 건 여러분도 아시죠? 토마스 제퍼슨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언론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언론을 자기는 택하겠다. 그런 식으로 아버님도 그 당시에 그 언론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굉장히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는가 하는 걸 제가 이제 만난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3번째 만나는 거는 해방되고 난 다음에 1948년 5월 10일 날 재헌국회 선거가 있었다고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전라북도 고창 고향에서 재헌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근하시면서 제가 교동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제 기억에 그때 한 3학년인가 4학년쯤 됐는데 저한테 라이드를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국회를 가시면서 그 교동문의 문 앞에 내려주고 그다음 가는데 저를 이제 라이드 주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좀 더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정직하게 살아라. 다 얘기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꿈을 가지고 살아라. 정직하고 꿈을 가지고 살아라는 건 항상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10살 때 정도 나이니까는 참 모를 때인데도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그 모습 가운데 아버님의 굉장히 정치로서 비전이 있는 정치가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은 정치하는 사람 가운데 2종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정치가, 영어로는 폴리티션. 폴리티션은 뭐냐면 모든 수단을 해서 정권을 잡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정치인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는 스테이트맨. 뭐냐면 비전이 있고 어떠한 중요한 국민을 위한 목적을, 국가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는 정치하는 사람, 그걸 정치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치가와 정치인이 좀 다르죠. 요즘 같이 쓰기 때문에 제가 혼돈이 오지만은 영어로는 politician, 스테이트맨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정직하고 꿈과 비전을 항상 갖고 있어라 하는 얘기를 하시는 그 가운데 보면은 아버님이 굉장히 그 정치인적인, 그러니까 비전 있는 정치인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 아까 저기 좀 이따 논하들 저희 아버님의 그 전기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굉장히 커다란 그 정당이 한국민주당이었거든요. 한국민주당을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책에 나온 걸 보면은 그 종로구 원남동 거기에서 이제 태동이 많이 됐어요. 회의로 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한민당의 그 당수가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으로 이제 추대를 했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한민당의 한민당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좀 백관수 당신이 좀 정치 좀 앞으로 나와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 저희 아버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기록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한민당에 말씀하는 거예요. 정치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가 있고 저 역시 조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태조가 첫 임금이지만 그 뒤에는 그가 그렇게 일하도록 설계하고 조인한 사람은 정도전이었습니다. 총나라 유비는 제갈량이 있었기 때문에 영명한 황제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글을 보면은 굉장히 그 앞에 나서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정치인이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비전이 있는 좀 더 그 옳은 일을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제가 뭐 나중에 만나서 저기 늙을 때까지 이제 성인 될 때까지 아버님 알아서 이제 물어보겠지만 그럴 수는 없지만은 제가 세 번째 만나면서 그런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님의 그러한 그 비전 있는 걸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거는 그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그 정치 형태를 대통령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각 책임제로 할 것이냐 그런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내각 책임제를 반대하고 대통령제를 우기고 나갔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 이승만 대통령 앞에 나아가서 저희 아버님이 이런 말씀했다고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생님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건국 과정에 있어서는 국민들과 여론의 동향이 무엇인가를 알고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을 골고루 가지고 항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 내각 책임자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내각 책임제를 주장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그 헌법에 관한 문제가 이제 한국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가 좋으냐, 뭐 내각 책임제가 좋으냐 하는 거 말씀은 토론이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 내각 책임제가 좀 더 민주적인 그러한 그 정치 체도 아닌가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 아버님도 아마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네 번째 제가 11살까지 이제 지내면서 아버님에 대한 모습을 나타낸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유교가 난 다음에 6월 25일 날 바로 그 시흥으로 피난가셨다고요. 저도 가고 형님도 가고 저희 누님도 가는데 한 이틀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으로는 1950년 6월 27일 날 아버님이 그 구두 신고 나시면서 내가 잠깐 서울에 가서 좀 알아보고 오겠다 하면서 다녀오겠다 말씀하시면서 떠났다고요. 그 이후는 제가 만난 끝이 마지막 모습인데 그때 떠날 때 그 아버님의 얼굴을 제가 기억을 해요. 굉장히 심각한 그 당시에 유교가 났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심각한 모습을 하면서 어떠한 그 결기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떠나셨다고요.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모르죠. 근데 여러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태호라고 하는 그 노동당 그 납북 인사들을 관리했던 사람이 남한으로 넘어와가지고 1990년도에 넘어와가지고 압록강변의 겨울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은
납북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조성황 씨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에 의해서 뭘 만들냐면 제국 평화통일 촉진 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그 주장에 의해서 만든 거죠.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납북된 그 독립인사들을 이용해 가지고 공산주의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었겠죠. 근데 거기에 아버님이 처음에는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게 생각했는데 보니까는 이게 이용당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반발을 해가지고 욕설을 반역자, 배신자, 변절자 이런 욕을 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별로 이렇게 욕을 안 하시는 분인데 한 건 굉장히 화가 났던 인상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북한의 납북당하신 이후에도 굉장히 한국을 위해서 공산주의에 굴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건국 때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님이 이제 제헌국회에 오신 다음에 1948년 5월 10일 선거에서 뭘 하셨냐면은 법제 제가 정확히 제헌국회는 고창에서 당선된 다음에 법제사법위원장, 헌법기초위원 해가지고 이제 헌법 만드는데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제사법위원장 그 당시 하시면서 만든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국가보안법을 그때 만들었더라고요. 또 지금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국가보안법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은 공산당의 독재를, 공산당의 혁명을 반대하는 처벌하는 법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 당시에 벌써 만들었더라고요. 난 나중에 만든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48년 대한민국을 설립하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장이 계시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대강 이렇게 이제 아버님을 직접 뵈면서 젊은 나이에 투쟁하는 혁명가의 모습, 또 선비면서 계몽가적인 모습, 비수 있는 정치인의 모습, 그 다음에 지사인 민족주의자다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제가 한 10년 전인가 금강산을 구경을 간 경험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금강산이 열렸기 때문에 갔었는데 금강산 가면서 제가 시를 하나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 상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읽어드리고 제가 이제 제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 상봉. 속초항 떠나 거친 세월 헤치고 금강산으로 아버지 만나러 50년 만에 첫 나들이 길. 북에서 태풍이 몹시도 요동치는 날 아버지는 잠시 다녀온다고 잔잔한 미소 남기고 북으로 떠났고 그리움에 뜬 구름 휴전선을 배에 한 지 반세기 대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상봉 슬픈 소식 잉태한 부슬비 내리고 장진항에 도착 설레이는 가슴 만물상 옥류동 계곡 진달래 향이 가득한 바람 상쾌하다. 얼마나 늙으셨을까 얼마나 수척하실까. 원정리 면담소에서 만난 아버지 원남동 안방 벽사진 속 온화한 그 모습 검은색 윤기 머리카락 콧수염 뚜렷하고 일경 반듯한 안경 반듯한 영롱한 눈빛 가늘게 담은 입과 잔잔한 미소 왜 말씀이 없으실까. 금강산 자작나무 울리는 바람 금강산 아버님 상봉의 꿈을 깨우고 자꾸자꾸 꿈꾸고 아버지를 상봉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제 아버지에 대한 그 모습을 그리워하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이제 끝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983년 8월 15일 날
저희 아버님 고향인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군 내에 새마을공원이 있어요. 인천 김성 선생님 그리고 군천 백관 선생이 제 아버님 그 동상을 세워뒀다고요. 근데 그 동상이 그 근처에 뭐냐면 인천 선생님의 생가도 있지만 동시에 고창군 성내면 생근리에 저희 아버님의 생가가 있어요. 지금도 보존되어 있죠.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기에 무덤이 있어요. 아버님 무덤이.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다 무덤을 만들으셨다고. 근데 그 무덤이 빈 무덤이죠. 그 빈 무덤은 뭐냐면 언젠가 남북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 어디에 묻혀 있을 아버님의 그 시신을 갖다 심자 하는 얘기라고요. 저는 그 개인적인 얘기지만 아버님의 그 빈 무덤을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도 그 한국 민족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빈 무덤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세상의 이런 역사에 아직도 저기 분단된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역사를 보더라도 아직도 지금 몇 년에요. 지금 75년이가 되죠. 그러한 세월 동안에 한 번도 아직도 분단된 서름을 갖고 있는 나라 민족이 있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죠. 저는 아버님의 빈 무덤을 볼 때마다 항상 한국 민족을 생각하고 동시에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얼마큼 노력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비록 미국에 살지만 그런 마음을 항상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지만 기녀에게 간단하게 아버님 만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책을, 이게 그 근천 백관서 전기가 한 10여 년 전에 그 동아일보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권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